안녕하십니까. 자,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기출문제는 일단 어디에서 무엇이 자주 출제되는가 이거 파악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 꼼꼼하게 파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 특히 딱 보고 그냥 풀어야 되는 것들. 이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풀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객관식에서는.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답을 고를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저와 같이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해해서 푸는 것들은 문장을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해할 것인가. 이런 훈련들을 이제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이 어딘지 이제 그걸 파악하는 거죠. 한 요 세 가지가 기출문제를 푸는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기출은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많이 반복이 되는가를 확인해서 시험의 막판에 그 부분만 반복하더라도 합격 점수 받는데 또 별다른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부분들이 어딘지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출문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 핵심 이론 강의 있죠. 그 기본 핵심 이론 강의를 적어도 2번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본서에 체크해드린 것들을 적어도 2번 이상은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미리 풀고 답을 맞춰본 상태에서 해설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문제 풀 때 그 방법과 이정환이가 풀어주는 방법의 차이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내가 왜 틀렸을까? 정환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데 나는 이렇게 풀어서 틀렸네. 이런 걸 파악하시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적어도 이론 강의 2번, 기본서 체크 2번, 문제 풀고 답 체크한 다음에 강의를 듣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하는 거죠. 해당 부분에 대한 이론 강의 한번 다시 들어보고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금 이렇게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힘든 과정을 반복을 좀 이렇게 기출문제 과정에서 6주 동안 할 건데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보통 한 7, 8년치 정도 될 겁니다. 문법 총칙부터 보죠.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총 5파트가 있다 그랬습니다. 법률관계와 법률행위. 법률관계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하나가 법률관계 변동이라고 해서 권리 변동이 나오죠. 그 권리 변동의 유형이 나옵니다. 권리 변동의 유형.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특히 취득을 대단히 자주 물어보죠. 취득을 물어봅니다. 주로.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죠. 승계 취득은 또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눠지죠. 그리고 이전적 승계는 또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을 구별하는 거. 요거를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이게 법률관계 변동의 유형이잖아요. 이 변동시키는 원인, 그 원인이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죠.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그리고 이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을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법률사실. 법률사실 중에서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구별하는 거. 주로 여기에서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고 법률관계 파트에서 뭐가 자주 출제가 되는가. 기본적인 뼈대를 잡고 그 중에서 요 취득을 좀 구별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를 구별하고 준법률행위에서 의사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좀 구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본적인 뼈대를 좀 잡아두셔야 돼요.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간간히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법률행위의 종류 물어보는 거. 특히 단독행위 계약 구별해야 되죠. 그리고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요게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기타 이제 종류도 가끔 출제가 되긴 하지만 특히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법률행위의 요건 중에서 첫째 목적이 갖춰질 요건. 법률의 목적이 갖춰질 요건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중에 가능성과 관해서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구별해야 되고요. 적법성에서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구별하면서 특히 강행규정의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이 단속규정을 좀 잘 구별하실 수 있었죠.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가 나오죠. 이건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반사회 질서 행위하고 불공정한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는 크게 두 개.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 아닌 것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하고 부동산 이중매매. 불공정한 행위에서는 그 요건과 효과 그리고 적용 범위. 그리고 이 목적을 밝히는 게 하나 있죠. 해석이라고 법률에서. 이 해석과에서 특히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과 관련된 오표시 무해 원칙.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딱딱 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는 했지만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건 좀 다른 파트, 다른 거다.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건 전체적으로 틀을 잡고 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시험에 합격하려면 그 중에서 어디서 집중해서 출제가 되는가 이걸 파악하고 그거를 집중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째 챕터에서는 이런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되어 있죠. 자, 먼저 1번.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2번부터 4번, 5번까지가 바로 2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2번은 범죄의 종류 물어보는 거고요. 근데 범죄의 종류에서 단독행위 계약부 이걸 물어보지 않았고요. 34회 시험에서는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는 거 말고 채권행위, 처분행위 구별하는 거. 처분행위의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죠. 요거 구별하는 걸 주제했어요. 아주 간만에. 그 2번 지문이죠. 3번하고 4번은 취득 물어보는 거죠. 5번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5번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자주 출가되고 대비하자 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특히 3, 4, 5번은. 근데 1번이 문제입니다. 이 1번은 권리의 종류를 물어보는 건데요. 권리의 종류. 이 권리의 종류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권리는 어떤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뭐 재산권, 가족권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채권, 물권 구별하기도 하고 청구권, 항변권, 뭐 형성권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권리라는 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유형이 많은데 그 많은 권리들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권리가 있어요. 형성권이라고. 이게 뭐죠? 일방적 권리죠. 뭐하고 대비해야 돼요? 청구권하고 대비가 되죠. 왜? 청구권은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전득이 청구.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지급 청구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청구를 받은 자가 이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만족을 얻는 권리가 청구권이에요. 반면에 형성권은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나 협조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형성권이야. 그리고 이 형성권은 특히 독자적인 이름이 따로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취소권, 추인권, 철회권, 동의권 이런 것들이 형성권이야. 해제권, 해지권.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권 같이 독자적인 이름이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청구권인데 성질이 형성권인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기 좋은 거죠. 이름은 청구권인데 그 성질은 실제로는 형성권인 놈들이 우리 시험범위에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이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무슨 매수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입니다. 지료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무슨 증감 청구권. 지상권 소멸 청구권, 전세권 소멸 청구권. 무슨 소멸 청구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름은 청구권인데 그 실질이 형성권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증감, 소멸. 청구권들은 형성권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목적물에 지출하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이건 청구권이죠. 형성권이 아니라. 필요비 내놔. 상식적으로 필요비 내놔. 유익비 내놔. 임대인이 상환을 해야 만족을 얻잖아요. 그죠? 분할 청구하면 분할이 되고요. 매수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요. 증감 청구하면 일방적으로 증감이 되고요. 소멸 청구하면 일방적으로 소멸이 돼요.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같은 청구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형성권인 놈들이 있고 그걸 구별하는 게 1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에서 혹시라도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 증감, 소멸 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이거 암기를 좀 1번처럼 출제를 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지명채권의 양도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 행위를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구별한다 그랬죠. 채권행위는 의무부담 행위고요. 처분행위는 권리를 전국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예요. 채권행위 매매 계약 같은 거죠. 처분행위 등기 이전해 주는 거죠. 이런 게 채권행위 처분행위예요. 그 처분행위 중에서 물권을 넘겨주는 게 물권행위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행위. 물건을 인도하는 행위. 소유권 이전 등기하거나 물건을 인도하게 되면 물건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잖아요. 이런 게 물권행위예요. 반면에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권 양도,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면제하거나 이렇게 물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취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이게 준물권 행위입니다. 준물권의 예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채권 양도, 채무 면제, 특허권 양도 이렇게. 2번 매매에 의한 권리 취득, 특정 승계죠.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이죠. 무슨 최고. 준법령에 중에서 의사의 통지죠. 3번, 4번, 5번은 우리가 징그럽게 보고 징그럽게 준비한 것들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2번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취득의 문제죠. 2번 법률행위 종류 물어보는 거죠. 3번 준법률행위 물어보는 거죠. 4번 역시 취득 물어보는 거예요. 5번 또 나왔어요. 최고. 자, 1번 저당권 설정. 권리의 취득 중에서 승계 취득 중에서 설정적 승계가 뭐였죠?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취득, 전세권 취득 같은 제한 물권을 설정 취득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설정적 승계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뭐다?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되죠. 암기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반면에 2번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종산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암기하고 계시죠?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준법률행위를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로 나눌 때 의사의 통지를 하나만 암기하자 그랬죠? 최고.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이 있죠? 통지 승인. 그러니까 3번은 관념의 통지고 5번은 의사의 통지입니다. 근데 3번 같은 거를 풀 때요. 눈에 이 통지가 보여야 되는데 이 앞에 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 이게 뭐였지? 청약자에 하는 승낙 연착 통지가 뭐였지?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는 사고에 의한 연착이 있을 때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거나 또는 지연 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죠. 528조 2항과 3항에서. 그거 물어보는 건데 그 내용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통지가 뭐냐 이 문제예요. 관념의 통지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4번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무주물 선정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죠. 최고.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얼마든지 나온다. 아까 1번에 2, 3, 4, 5 지문하고 유형이 똑같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 3번. 아예 대놓고 물어봤네요. 준법률행위를 몰라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사실 중에서 의사 표시하고 준법률행위 구별해야 되는데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다고 했죠. 여기 외워야 되는 거였어요. 의사의 통지 최고. 암기하세요. 지금 몇 번 나왔어?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이거 고르라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요. 무슨 앞에 있는 법정 대리인의 이거 필요 없어요. 동의. 2번 취소. 3번 최고. 4번 추인. 5번 해지. 이게 키워드.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최고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는 3번에 최고 고르면 돼요. 앞에 채무이행이 최고, 채무이행 이런 거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앞머리 딱딱 따서 최고, 통지, 승인. 이게 준법률행위였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는 겁니다. 4번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구별해야 되죠. 구별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키워드가 취소, 추인, 동의, 유증, 해제. 이게 키워드예요. 앞에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암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유언, 유증. 앞에서 나왔던 거. 동산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게 뭐다? 대표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암기하시라 했죠. 암기가 돼 있으면 4번 금방 골라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골라라. 이렇게. 그죠? 어디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걸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 여기부터는 법률행위 효력 요건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법률행위 효력 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목적 요건, 당사자 요건. 당사자는 행위 당시 의사 능력이 있을 것, 권리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런 것들이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잖아요. 특별 효력 요건도 있죠. 대리권의 존재라든가 조건의 성취라든가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효력 요건을 관련해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골라라 이런 거죠. 무효라고 돼 있으니까. 다음 중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이게 아니고요. 범죄가 성립했는데 무효인 걸 골라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의 효력 요건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중에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구별하라 했죠.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임의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아니잖아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지만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이 될 뿐 무효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단속 규정 3가지 암기하게 돼요. 단속 규정 3가지 꼭 암기하자.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공인중개사의 자기거래 금지 규정 3가지. 단속 규정이라 그랬어요. 단속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무효도 아니다. 아니라 그랬잖아. 그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 공인중개사가 직접 체결, 자기거래죠. 단속 규정 위반했죠. 처벌이 될 뿐 유효죠. 2번 공인수수의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효예요.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수수받아 무효예요. 그런데 우연히 1회 행한 중개, 우연히 1회로 행했다. 무슨 뜻이에요? 업으로 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유효.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 강행규정 위반 무효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연히 1회 했다. 이건 무효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결국 1번, 2번은 다 적법성과 관련된 판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3번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이거 반사회질서 행위냐 아니냐에서 자주 나오죠.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 아니죠. 유효죠. 반면에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질서 행위죠. 당연히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3번 유효. 4번 매도인이 상가지역인데 상업지역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2배 팔았어요. 이거 뭐가 될까요? 일단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말했으니까 사기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것이고요.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 불공정한 행위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기가 되려면 고의 사기해야 돼. 고의. 그죠? 위법해야 되잖아요. 과실 사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고의 사기. 위법. 근데 실수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사기는 아니구나 일단. 두 번째, 2배 높으면 무조건 불공정한 행위예요? 아니잖아. 폭리의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피해자의 무경함이 있긴 있어요. 근데 2배가 이게 현저한 불균형이냐의 문제가 일단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매도인이 폭리의사가 있었냐 말이죠. 아무리 둘러봐도 폭리의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유효구나.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5번 판례 암기해야 되죠. 반사회질성으로 대단히 자주 출제되는 판례죠.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부정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반사회질성 행위로 무효가 되죠.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반사회질성 행위로 무효니까 5번 판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1번, 2번. 특히 1번. 단속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아니라는 거. 2번은 공인중개사 판례에서 시험에서 2차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와야 되는 판례고요. 3번은 암기해야 되는 거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을 나눠가지고 5번 꼭 기억해야 될 반사회질서 행위죠. 이런 식으로 특징 영역까지 기억해두면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6번 효력규정이 아닌 거. 효력규정이 아니라면 단속규정으로 고르라는 거죠. 또 효력규정은 강행규정의 일종이니까 임의규정을 골라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효력규정이 아닌 것 그러면 두 가지예요. 단속규정 또는 임의규정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단속규정 3가지 암기해달라 그랬어요. 그죠? 그 3가지가 기억, 니은 그 중에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 또 하나 아까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 또 하나가 뭐예요?
직접 거래 금지 규정.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단속 규정이죠. 그러니까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골라라. 단속 규정이나 임의 규정을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죠. 답은 4번밖에 없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디귿 몰라도 되는 거죠. 디귿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기로 했다.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규정 중에 효력규정이죠.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를 초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죠.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였죠? 무효다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초과 부분만 무효죠. 초과 부분.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는 수수료약정 무효인데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 무효. 그거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7번.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에서는 반사회 질서 행위 인과 아닌 거 구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판례. 일단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 법률 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반사회 질서 행위냐. 불공정한 행위냐. 사기가 있었냐. 착오가 있었냐. 등등등은 대원칙이 뭐예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대원칙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1번이죠.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무효는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게 무효예요. 취소와 다른 점이죠. 취소는 140조에 규정된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죠. 반면에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다. 이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얼마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의 특징이죠. 정리합니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다. 딱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상식의 문제죠. 사회질서라는 것은 시대마다 기준이 다르잖아. 제가 이거 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의 상식과 현대 산업사회의 상식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반사의 질서 행위다 아니다라는 것은 부단히 변화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4번 또 남았네요.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 질서 행위죠. 그죠? 자, 5번.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해서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려면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소유 땅을 을에게 먼저 판 상태에서 다시 병과 제2매매계약을 했는데 제2매수인 병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제2매수인의 대리인. 근데 얘가 적극가담을 했어.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가담을 했어. 이때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하잖아요. 따라서 제2매수인의 대리인의 적극가담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하고 동일시하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인 제2매수인이 대리인의 적극가담 사실을 그러한 사정 몰랐다 하더라도 알았든 몰랐든 대리인을 통한 제2매매는 뭐가 된다? 반사회 질서행위가 된다. 중요하죠.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제2매수인의 대리인의 적극가담 행위는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과 동일시한다. 네, 그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대놓고 물어봤죠.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을 몽땅 골라라. 자, 우리는 아닌 거 암기하고 있어요. 아닌 거.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거 있었어요. 그죠?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었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그죠? 아까 봤던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허가 건물 임대차. 주지 임명. 비자금 인치. 소극적 인치. 이런 것들이 반사회 질서가 아닌 걸로 우리가 주로 암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자, 기억에 보이죠?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니은 또 남았어요. 보험사고를 가장한 보험계약 반사회 질서행위죠. 지금 또 나왔어요. 민사사건 성공보수요. 반사회 질서행위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은 반사회 질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반사회 질서가 아닌 거 암기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기억하고 디귿이 들어있는 걸 제껴보자 말이죠. 이렇게. 그럼 2번하고 3번 남죠. 자, 2번 반사회 질서라고 그랬어요. 그럼 리을만 문제가 되죠. 리을을 봤더니 허위 진술하면은 대가를 제공한다. 이거 대가가 얼마냐를 따지지 않고 반사회 질서라고 그랬죠. 답은 3번이죠. 그죠? 허위 진술 대가 약정은 그 대가가 얼마냐를 따질 필요가 없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이라든가 8번 같은 문제들은 이렇게 반사회 질서행위 아닌 것들을 암기해놨다가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또 나왔을까? 또 나왔네. 9번. 반사회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걸 몽땅 걸러라. 자, 우리는 반사회 질서행위 아닌 게 있었어. 그 중에 아주 많이 나온 거 기억.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고요. 니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디귿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대표적으로 반사회 질서행위 아닌 걸로 잘 나오는 거 세 가지. 아예 대놓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대놓고 넣어봤어요. 반사회 질서가 아닌 거 기억, 니은, 디귿. 그러면 답은 리을 하나 이렇게 되겠죠. 반사회 질서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답은 리을 하나. 그리고 리을도요. 별거 없어요. 뭐가 보여요? 적극가담이 보이죠.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반사회 질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딱딱 보여야 돼요.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면서 전체 문장을 다 읽은 적이 거의 없죠. 다 키워드로 뽑아냈잖아요. 그죠?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빨리 풀고 물론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탁탁 찝을 수 있습니다. 답은 리을 하나. 너무 쉽죠, 이런 것들.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반사회 질서이죠. 해당하지 않는 거 오라 그랬으니까 기억 들어있는 건 제껴야 되죠. 일단.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죠? 디귿이냐 니은 디귿이냐인데 니은에 맞더니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치했대요. 자, 주지를 임명하거나 주지직을 돈 주고 산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거나 조성된 비장을 소극적으로 임치하는 거 이거 반사회 질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외운 것 중에 있잖아. 니은이. 그럼 니은 들어있는 거 골라야 되죠. 4번이잖아요. 그럼 디귿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최초로 출제된 거예요. 거의 출제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는 아예 출제된 적이 없는 판례예요. 근데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을까? 이 디귿에 대한 판례는요. 공인중개사 규정 어디도 안 들어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제를 한 거야. 근데 답 고르는데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니은만 알고 있으면 푸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 니은만 알고 있으면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사회 질서인 거 아닌 거 구별하는 거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암기해두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풀린단 말이죠. 답은 4번이 되겠죠. 니은 디귿. 그죠? 자, 3모가 태아의 상해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태아가 상해를 입고 태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물론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태어날 태아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게 판례예요. 따라서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게 됩니다. 답은 니은 디귿인데 디귿을 몰라도 기억 니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거. 자, 11번은 이중매매 문제죠. 자, 이중매매에서는 답으로 나오는 것 중에 대단히 자주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각과 을사의 제1매매가 있고요. 각과 병사의 제2매매가 있을 때 원칙이 뭐였어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다 그랬죠. 그게 대원칙이잖아요. 다만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 행위가 있으면 제2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죠. 자, 이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첫째,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제2매매 계약이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요 제2매수인 등기 말소시키는 방법.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에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 말소 청구 못한다. 대위에서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하죠. 1번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제2매매. 자,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이야. 그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제3자, 얘죠, 정의.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고 이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제3자, 정.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정은 갑병매매가 유효다, 나도 유효다 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2번 적극가담이 되려면 제1매매 사실을 제2매수인이 아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알면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 요청해야 된다 그랬죠. 단순히 제1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뜻이에요? 원칙적으로라는 뜻이죠.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죠. 4번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일 때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말소하라 청구할 수 없다. 대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1번,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 4번. 그중에 특히 1번이 답으로 나오죠. 얼핏 보면 정의선이라면 보호될 것 같지만 보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이중매매는 이중임대차에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제1임대차, 제2임대차. 근데 제2임차인이 적극가담했어. 그럼 역시 제2임대차 계약도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될 수 있겠죠. 네, 틀린 것은 1번이 될 겁니다. 12번 사례형처럼 물어봤네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이렇게 매도하고 중도금으로 수령하노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격려해 줬는데 일단 병이 적극가담했다는 말은 없지요. 그러니까 1번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한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다 그랬죠. 그 채무 불이행 책임이 뭐예요? 이행불능이죠. 갑이 을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됐으니까 결국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자 이행불능은 어때요? 최고 없이 갑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이행불능이죠. 반면에 3번은 병이 뭐 했어요? 적극가담했죠. 그럼 제2매매는 반사회 질서기는 무효죠.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개. 그 중에 하나.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갑을 대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4번 또 나왔죠. 갑병매매가 반사회 질서행 무효일 때 병과 거래한 정,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죠?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번도 또 나왔네요.
병의 대리인이 매매를 했다. 제2매수인의 대리인 무가 얘가 적극가담했다. 또 나왔네요. 이것도. 무의 적극가담 행위는 병의 적극가담과 동일하니까 결과적으로 병이 그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무효다.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것 같아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매매 사례 형태도 대비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13번도 마찬가지죠.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자, 13번에서는 아예 병이 적극가담했다라고 돼 있죠. 적극가담했으니까 갑병매매는 반사유질세 행위는 무효죠. 자, 이때 1번. 병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을은 병에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을과 병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잘 안 나오는데 나왔어요. 병이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갑의 배임 행위에 병이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뭐? 불법 행위 손해배상. 을이 병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자, 3번. 갑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는 거 안 되죠. 중도금을 받았어요. 이 중도금 지급이 뭐예요? 이행착수죠.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이행착수 전에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이행착수했죠. 따라서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적극가담하는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는 무효죠.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139조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죠.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5번 또 나왔어요. 만약에 정이 병과 거래했다. 근데 정이 선이다.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못한다. 그게 어떻게 나온다? 정은 갑병매매가 유효다. 나도 유효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는 무효일 때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제2매매가 유효고 나도 유효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 나옵니다. 답으로 나온다 그랬죠. 제가. 벌써 두 번째죠. 이게. 이중매매의 사례 형태로 대비하자.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행위 나왔습니다. 자, 불공정한 행위는 첫 번째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여기서 뭘 기억해야 돼? 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라. 두 번째,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 여기서는 궁박은 정신적 궁박을 포함한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궁박경설 무경험 중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대리인에 의한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세 번째 건, 폭리자의 폭리의사가 있어야 된다. 피해자의 궁박 등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요건이죠. 이 요건은 전부 피해자, 무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여기서 추정이란 게 나오죠.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증명됐다 하더라도 궁박 따위가 추정되지는 않는다까지 기억해야 되죠. 그다음 적용 범위도 아주 잘 나오죠. 증여, 기부, 경매 적용 안 되죠. 즉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부재소 합의, 비법인 사단, 종중, 총회 결의, 종중재산 분배를 위한, 종중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종중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다. 그럼 무효가 되죠. 이런 식으로 특히 불공정한 그 요건과 적용 범위의 문제가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지문들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궁박은 침적 원인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불공정한 행위에 관한 규정. 증여에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기부, 경매. 불공정한 행위는 139조. 추인은 안 된다. 그러나 138조. 전화는 적용된다. 추인은 안 되지만 138조 전화는 적용된다.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하고 경솔과 무경은 대리인 기준 판단해라. 이 4번. 5번 경매.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불공정한 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하고 5번은 증여와 경매가 눈에 빡 들어와야 돼요.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증여, 기부, 경매 적용 안 돼. 암기. 잘 나오죠? 틀린 거 2번. 15번. 궁박은 정치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대리인에 의한 경우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해라. 현장 불균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뭘 가지고?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5번 틀렸죠.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는 대단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요건과 적용 범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제가 풀린다는 거. 16번. 1. 전환이 적용되느냐? 된다.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2번 경락대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예요? 경매잖아요.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원칙 전부 무효죠. 137조. 일부 무효 원칙 전부 무효. 불균형 부분에 하나의 무효 틀렸죠. 원칙은 전부 무효. 4번 궁박은 본인 기준이죠. 경솔무경은 대리인 기준이니까 틀렸죠. 5번 상대방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의 악의 이게 뭐예요? 폭리의사.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 없대. 그럼 불공정한 행위 성립하지 않겠죠. 대단히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7번. 법률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무효행위 전환 또 나왔어요. 불공정한 행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경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 잊을만 하니까 또 나왔네.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반사의 질성이 아니다. 4번은 차고 가면 나오죠. 동기가 반사의 질서니까 동기의 불법이죠. 동기의 불법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죠. 그런데 그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한테 표시가 되거나 알려졌다. 이때는 반사의 질서가 된다 그랬죠. 소송에서 증언을 하면 허위 증언이 아니고 그냥 증언이죠. 대가를 주기로 했어. 자, 우리 허위 증언이라면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반사의 질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증언이야. 그냥 증언일 때는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 상식적으로 허용되는 수준, 그게 뭐예요? 통상 용인되는 수준이죠. 이걸 넘으면 반사의 질성이가 되는 거죠. 이걸 넘으면. 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고요. 넘으면 무효가 되고 넘으면. 그래서 허위 증언은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무효. 그냥 증언 대가는 수준을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유무효가 달라진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틀린 거 몇 번?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됐죠? 자, 18번부터는 범죄의 해석과 관련된 거고요. 18번은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죠. 18번 한꺼번에. 자, 이건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건데 법률의 해석 다 필요 없고요. 자연적 해석, 그중에 5표시 무효원칙. 자연적 해석은 표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죠.
의사만 고려하니까 대표적인 게 오표시 무해죠. 그 오표시 무해가 뭐예요? 18번. 각과 을이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즉 각과 을은 X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했으나, 각, 을, X 토지 매매 의사 합치. 근데 계약서에는 Y 토지라고 오표시. 자, 오표시 이거 무시하면 되죠. 따라서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성립하였다. 이렇게 되죠. 오표시 무효원칙 이렇게 사례 형태로 간혹 출제가 됩니다.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오표시하였다. 오표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오표시 무효. 자연적 해석이다. 따라서 의사합치한 대로 X 토지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합니다. Y 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5번도 틀려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죠.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쉴 걸 그랬네. 사례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18번. X토지 매매 의사합치가 있었으나 Y토지로 잘못 표시했다. 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성립하고, 자연적 해석이니까 착오 취소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민법 총칙 첫 번째 챕터 법률관계 및 법률행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가, 그 내용들을 확인했고요. 그런 거 위주로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시험장 가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봤고요. 시간을 달리해서 의사표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